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제가 그 주제를 그 개인 비즈니스하고 회사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의로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오늘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시험 방송이기도 하니까 뭐 간단하게 부담감 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로 하시면 그거를 보통 이제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뭐 셀프 임플로이드라고도 하고 뭐,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이 있죠. 다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서브 컨트랙터 뭐 그렇게 또 말도 하고 다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제 별도의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명의, 그러니까 나중에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비즈니스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 그게 이제 여기 솔 프로프라이터십이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이제 각자 뭐 50%씩 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50대 50이면은 이제 요 비즈니스 했을 때 뭐 이익이 1000불이다 그러면 이제 500불씩 각각 비즈니스 소득으로 신고하는 거. 그게 이제 파트너십인데 그것도 크게 보면 이제 일종의 솔 프로프라이터십하고 비슷해요. 왜? 이거는 그 비즈니스 소득으로 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T1이라는 게 있어요. T1. 그걸로 신고하는 거고 이 코퍼레이션은 구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법인 설립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는 그 법적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면 이제 회사 명의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상법상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오너의 책임이 이제 개인 명의로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책임을 져야죠.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부채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책임 소재가 있다면은 그 개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면은 이제 그 주주가 있잖아요. 회사라는 것은 이제 그 주주 영어로는 이제 쉐어홀더라고 하는데 이런 쉐어홀더가 있으면은 그 자기의 지분율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이고 어떤 사람은 뭐 30%, 어떤 사람은 또 60%, 뭐 이렇게 또는 그 1인 주주 회사면 이제 100%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자기 지분율만큼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한 책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100%는 어떻게 되냐? 100%. 100%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한 책임이에요. 왜냐면은 그 100%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회사에 계상된 부채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무한 책임이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걸린다든지 개인 뭐 재산을 통해서 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채권자들한테 갚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무한 책임이고 여기서는 1인 주주들라 하더라도 100% 주식이면은 그 회사에 있는 부채까지만 이제 책임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회사와 개인 그 재산 간에 그 뭐 절연됐다, 끊어졌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의 100%와 여기에서의 무한 책임이 완전 틀려요. 여기 100%를 하더라도 회사 부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회사 자산으로 갚을 뿐이지 내가 있는 주주의 개인 그 저기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 여기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뭐죠? 그 갚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과 회사가 다 이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한 책임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요 세금 서식이 틀려요. 그래서 개인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급여 소득자가 됐건 무슨
개인소득세 신고 매년 4월에 3, 4월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하는 거를 이제 T1이라고 해요. T1이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이러한 비즈니스 소득자인 경우에는 T21, 25 요걸 이제 잘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별도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T21, 25 예,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걸 만약에 급여 소득자와 비즈니스 소득자 급여하신 두 분을 갖고 비교해 보면 급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직장에서 T4라는 걸 받잖아요. T4 슬립.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 뭐 만들 게 없어요. 그래서 T4만 가지고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세금 전문가, 뭐 회계사나 세금 전문가한테 주면 이제 신고하죠. 그래서 그 T4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걸 T1이라고 해요. T1. 그러니까 T1. 1번이죠. 1번. 1번이 이거 개인소득 신고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다 해야 되죠. 뭐든 이제 그 18세 이상 넘어가면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 누가 T4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본인이 만들어야죠.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께서 위임한 이제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 북키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거래를 잘 입력을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 사항을 잘 정리한 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T2125인데 뭐 이렇게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본 게 있어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한 표, 손익계산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뭐 Income Statement라고 하는데 그 손익계산서, 우리말로 손익계산서가 바로 요 T2125예요. 그러니까 개인 그 사업자가 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뭐 얼마인지. 그러려면 이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차감한 거를 어떻게 정리한 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표가 T225인데 이러한 비즈니스 소득을 가지고 개인 소득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야 된다. 요거 나중에 T2125 만드는 것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뭐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걸요? 왜? 이게 돈 되는 거거든요. 회계사들이. 회계사들이 자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비즈니스 사업자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혼자 신고하세요. 그런 회계사 없을걸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 설명하면 이제 회계사들한테 욕 먹죠. 왜 당신 이런 거 해가지고 나 이게 다 돈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금 이렇게 생방송으로는 듣지만 나중에 방송이 끝나면 다 뭐죠? 제한을 걸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없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공개적으로 해버리면은 제가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생방송이나 아니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전환을 할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생방송을 잘 듣는 게 돈 버는 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면은 이제 그 법인세 신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법인세 신고라고도 하는데 이 법인, 회사, 코퍼레이션으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할 저기가 이 회사, 코퍼레이션은 내가 주주라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 이 법인이 뭡니까? 법으로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법으로 만든 사람이죠. 우리 그 한글로 치면 이제 법인이라고 하니까 법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실체예요. 여기는 이제 엔티티라고 하는데 완전히 엔티티가 틀려요. 비록 내가 여기 100%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인 나와 이 회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유한 책임.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의 그 세금 신고 양식으로 그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T2입니다. T2. 두 번째다 이거지. 텍스 신고 두 번째. T2. T2는 이제 코퍼레이션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면 되고
회사는 손익계산서에다가 대차대조표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회계에 대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대차대조표에는 뭐가 있냐면 그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순자본 현황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보고하는 그 재무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작성을 하죠. 그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소득은 개인이니까 개인 비즈니스 소득으로 해서 T1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 세금 신고서에다가 신고를 한다. 회사, 법인, 코퍼레이션은 법인 소득으로 해서 별도로 T2라는 그러한 그 양식에다 신고한다.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제가 여기 그림이 가려져 가지고 잠깐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오너 그럼 소득 신고 어떻게 할 거냐? 요건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너. 개인인 경우에는 뭐 개인 자체가 그냥 자기 비즈니스가 오너니까 그냥 개인 비즈니스 소득 신고하면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소득 신고하면 오너 소득세 신고한 거나 이제 같은 거예요. 그냥 개인이 오너니까. 예, 이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틀리죠. 아까 얘기했지만 코퍼레이션은 완전히 그 주주하고 개인 주주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 또는 오너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회사의 자금을 개인이 이제 빼가잖아요. 그러면 그 빼가는 순간에 그 회사의 돈을 빼갔을 때 그 빼간 금액, 인출해간 금액, 그 금액이 이제 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개인 오너는 급여로 가져가면 급여소득세 신고를 하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로 가져가시면 이제 일반 직원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T4 슬립을 발행을 해가지고 주주가 T4 슬립을 발행해서 T4 슬립을 이 T1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오너 입장에서 보면 급여로 신고할 것인지 이제 배당으로 신고할 것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은 개인 그 오너가 돈을 잘 가져가야 된다. 잘못하면 뭐 횡령이 된다. 왜? 이 회사하고 개인은 별개인데 막 그 자금을 막 빼가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권자들이 보면 너 왜 그 개인이 막 돈 빼가? 너 횡령이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횡령까지 그런 이제 무서운 단어 쓰지 말고 어쨌든 그 주주가 가져가면 이렇게 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돈은 회사 건데 개인이 많이 가져가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그 CPP라고 해서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고 해서 캐나다 국민연금 납부할 의무가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세금 신고하면 세금도 납부해야 되지만 이 CPP라고 하는 연금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개인 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급여 소득자는 원래 급여를 갈 때 벌써 이미 세금하고 CPP 공제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미 CPP를 납부했는데 개인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세금 신고를 하면 이제 CPP를 별도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 사업하신 분들 그 세금 계산을 한 걸 받아보면 의외로 금액이 왜 이렇게 크냐? 거기에 CPP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CPP가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뿐만 아니라 CPP까지 한 10% 넘게 11%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그 납부할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CPP까지 그 계산이 돼서 이제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퍼레이션을 운영했을 때 이제 급여를 가져가시면 뭐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뭐 어차피 CPP 똑같이 내셔야 돼요. 급여는. 근데 만약에 배당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CPP 납부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실 때 사업 초기 또는 이제 자금 운영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CPP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 개인 주주가 가져가시는 게 또 약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 여기는 이제 11% 정도 그 공과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저기 캐나다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없으니까 요 11%만 해도 금액이 꽤 되는 거죠. 자기가 번 이익의 11%니까 이 금액이 또 상당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뭐 그로서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이제 각각 이제 급여든 배당이든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급여가 아니고 배당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분에 대한 CPP가 다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자금이 상당 부분이 이제 그 회사 내부에 적립이 돼서 사업 초기에는 이제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또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저거는 아닌데, 그 개인소득세는 무조건 그 캘린더로 결정이 돼 있어요. 캘린더 기준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1년 기준의 이제 과세 대상, 신고 대상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는 이제 일반인들 아시다시피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45일 약간 여유를 줘요. 그래서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세금을 납부할 게 된다 그러면 그 세금 납부는 4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6월 15일까지 신고를 줘도 보통 대부분 이제 4월 30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 한꺼번에 해요. 서둘러서. 이게 원래 결산을 좀 할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45일 줬는데, 어차피 세금 납부하려고 그러면 4월 30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요때까지 안 하면 요 5월 1일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일반 제대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4월 말까지 다 이제 결산하고 신고까지 다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 회사는 참고로 알고 계실 게 결산 일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369 이렇게 해서 369, 11로 해서 하는데, 반드시 12월 말로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의에 따라 난 9월 30일 결산일로 할래. 그러면 9월 30일을 결산일로 하면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은 1년을 해야 되죠. 1년.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12월 말이 아니고 뭐 9월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6월 달로 정할 수도 있고, 뭐 3월 말로도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사업자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는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법인세 신고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는 그 결산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그 세금을 납부할 게 있다면 납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세금을 납부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일 3개월 내로 신고 납부하는 게 좋죠. 사실 그 납부액을 정확히 알려면 이 신고를 위한 결산을 다 해봐야 알거든요. 납부액을 어떻게 알아요? 신고 그 서류를 안 만들었는데 납부액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다 뭐든지 신고 납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손실이 나와가지고 납부할 금액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6개월까지 기다렸다 하셔도 되죠. 예. 손실이 예상되면. 그렇지만 이제 손실이 아니고 이제 뭐 이익이 나가지고 내가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개월, 이 3개월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적용세율이, 개인은 이제 그 누진세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누진세율이 뭐냐면 그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개인소득세율은 이제 그 뭐죠? 면세 구간이 일단 있고요. 면세는 보통 15,000불. 개인의 경우 15,000불까지는 면세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5만 불, 10만 불, 15만 불 이렇게 뜨는데, 그 단위별로 이제 연방은 15%에서 33%. 그치만 이제
그 주정부 세율이 또 있잖아요. 그게 또 뭐 5%에서 또 20%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야죠. 연방하고 주정부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33%에 뭐 20%가 넘으면 뭐 50%까지도 낼 수 있는 거죠. 최고 높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 걸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누진세율 구간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 법인세,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여기는 세금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1%, 그리고 온타리오주가 뭐 12.5%,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낮은 그 법인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제 암만 해도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세금을 덜 내니까 그 회사 내부의 자금 축적이 빠르게 되겠죠. 이 개인 비즈니스보다. 그 뭐 개인 비즈니스 하면 보통 뭐 최소 25%에서 30% 세금 내니까, 뭐 이래서 10만 불 이익이 있다 그러면 30%면 70만 불만 남잖아요. 그럼 70만 불 갖고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11%만 내면 되니까 10만 불 이익 보면은 11%면 뭐 어떻게 되죠? 8만 8천 불. 여기는 7만 불 남았지만 여기는 8만 9천 불이겠구나. 11%면. 여기는 7만 불 갖고 새로 시작해야 되지만 여기는 8만 9천 불로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벌써 그 누적되는 자금이 여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세율이 낮다.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즈니스 소득처분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개인 오너 입장입니다. 개인 오너 입장에서는 여기 뭐 소득 처분할 게 없지만 여기서는 급여와 배당으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T4, T5 발행 의무가 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비즈니스에서 손실 나면 어떻게 되느냐? 손실 나면은 이 개인은 이제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다. 다른 무슨 급여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소득과 상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와 개인은 완전히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회사의 그 결손금을 갖고 개인이 이렇게 상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결손금을 이월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거하고 회사 이익하고 상계가 돼서 이제 상계 처분이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의 핵심 세 가지인데, 요게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하면 요 세 가지 텍스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 신고. 그 세금 신고를 요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오늘의 핵심인데, 일단 개인이면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신번호로 신고하는 거예요. 신번호로 신고를 해서 자기 비즈니스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 소득 중에 이제 회사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는 원래 이제 회사 설립을 하면은 CRA로부터 별도의 번호를 받아요. 이게 회사도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도의 그 9자리 번호 받아요. 신도 9자리잖아요. 비즈니스 번호도 9자리를 받죠. 근데 이제 그 9자리 뒤에 RC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RC0001 해가지고 9자리에다가 RC0001에서 6개가 돼서 이게 15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RC 기억하세요. RC 무조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RC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 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니까 코퍼레이션이구나.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 RC는 회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법인세 신고 번호예요. 그래서 RC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ST, HST가 있는데,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GST, HST를 내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번호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번호가 있고, 요 GST, HST는 RT라고 하는 번호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별도의 비즈니스 번호, 신번호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그 GST, HST를 부과되는 비즈니스가 개인으로도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럼 반드시 CRA로부터 비즈니스 번호 받아야 돼요. 그래서 9자리 번호 받아서 거기에다 RT0001이라고 해서 15자리인 이제 번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번호로 GST, HS 신고해야 되고,
이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법인세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GST, HST 납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있는 그 비즈니스 번호에다가 RT0001이라는 걸 또 등록을 해서 받게 돼요. 그러면 GST는 이제 요 RT 번호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T자, 이거 RT 꼭 외워야 돼요. RT. 비즈니스 하신 분들 RT 뭐 요 T가 그 GST의 T구나, HST의 T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T 번호로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 직원, 제3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뭐죠? 급여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RP. 왜냐하면 이 급여는 좀 복잡한 게 매달 15일까지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여를 가져가시는 분은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CPP, EI 이거 공제해서 그 국세청에 매월 납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번거로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급여 이제 관리에 대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를 매월 그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한 달에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하려면 무슨 뭐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번호가 바로 RP 번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번호와 RP 0001번이라고 하는 그 15자리 번호가 있어야지 그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T4에 대해서 또 신고하면은 그 T4 신고에 대해서 직원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그래서 요 비즈니스 RP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됐건 그 법인이 됐건 그 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갈 때는 요 RP 번호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근데 그 개인 자영업자 그 오너 자신은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자기는 어차피 비즈니스 소득으로 신고를 하니까 그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 급여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비즈니스 소득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3자 직원 고용할 수 있잖아요. 제3자 직원. 또는 가족 중에 뭐 자기 자녀를 고용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RP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앞으로 이제 매주 강의를 할 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아셔야 될 게 요 라인, 요게 핵심입니다. 세금 신고를 어떤 번호로 신고할 건지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오늘의 핵심. 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예.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비즈니스 하면 CRA로부터 무슨 막 편지 엄청 날라와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보통 읽으려고도 안 하는데, 뭐 도대체 왜 이게 나왔는지는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맨 그 오른쪽에 요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번호면은 개인소득세고, 이 비즈니스 번호면은 비즈니스 관련된 건데, 특히 RC냐 RT냐 RP냐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게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오면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번호만 잘 알고 계셔도 이게 어떤 사항이 이슈가 돼서 문서가 발행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번호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외우면 본인이 비즈니스 나중에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등기 여부, 등기는 코퍼레이션은 반드시 주정부에 또는 연방정부에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그래서 레지스트리 오피스 가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서 등기를 해서 설립을 하면 Incorporation of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라는 서류를 발행하고, 보통 그 알버타주는 뭐 등기 안 하거든요. 다만 이제 비즈니스 퍼밋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CT에 가서 뭐 받을 수는 있는데 별도로 등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온타리오주는 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온타리오 주정부에 보니까 그 소울 프로프라이터십도 등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수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등기를 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뭐 모르겠습니다. 온타리오주에 계신 분들은 그 소울 프로프라이터십 등기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등기를 하면 본인이 또 좋은 점도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이제 하려고 사실 등기를 하는 건데 저기 제가 온타리오주에는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각 주마다 뭐 BC주는 BC주, 온타리오주 뭐 각 주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등기를 꼭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홈오피스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사업장 없이 집에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그 집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을 그 비즈니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뭐 둘 다 집에서 운영을 하면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사업장에서 나가는 렌트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홈오피스라는 개념이 주된 사업을 집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사업장이 있으면 그게 주된 사업장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렌트비를 내는. 그렇기 때문에 홈오피스 비용은 그때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청구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뭐 세무조사하면 이제 뭐 두드려 맞았겠죠, 그 세금을. 그다음에 이제 오토 마일리지 얼라운스라고 해서 그 차량에 대한 일정 그 마일리지 단위로 청구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텐데, 요 오토 마일리지 얼라운스는 개인은 청구가 안 되고 회사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예납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둘 다 비슷하고 그 납부하는 날짜는 약간 틀린데, 중간 예납금이면은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이제 3,000불 이상이 나중에 계산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도 동일하게 그 법인세나 개인소득세가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미리 세금을 내는 거예요. 미리. 그 개인소득자, 죄송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래 소득을 받을 때부터 원천징수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소득자들은 뭐 세금 신고할 때까지 안 내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죠? 그 베니핏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간중간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달 급여 받을 때 내는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꽁하게 있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하면 그때 가서 세금 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급여 소득자 비즈니스 사업자하고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그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3,000불이 넘는다. 그러면 그 니네들은 4분의 1씩 그래 미리 내라. 그런 이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그 안 낸 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00불이 넘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000불을 냈다. 세금을. 그러면 그 다음 사업 8,000불은 당연히 그 해 내야 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8,000불의 4분의 1인 2,000불씩 매 3개월 단위로 2,000불씩 나눠서 미리미리 내야 돼요. 그 결산을 안 했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했더니 결산해 보니까 6,000불인데 왜 나 8,000불 냈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한 거에서 2,000불 이제 환급을 받는 거죠. 하지만 8,000불이 나왔으면 전년도에 8,000불 나와서 그 다음 연도에 8,000불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해서 4분의 1씩 매 3개월 단위로 내야 돼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게 중간 예납 의무, 인스톨먼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 매각을 할 계획이 있다. 보통 이제 그런 비즈니스 매각은 뭐 좀 큰 거 있잖아요. 뭐 그로서리, 뭐 주유소, 뭐 레스토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퍼티를 갖고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그 소득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서 이제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은 이제 그로소리를 하다가 팔아서 돈이 모이면 이제 그로소리를 해서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좀 몇 년 하면은 이제 대출금 다 갚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로소리 해서 대출금
갚을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주유소 이제 갈 정도 돼. 그러면 이제 주유소 운영을 하려면 그로소리 팔아야 주유소로 가니까 그거 이제 그로소리 팔려면은 사실 회사로 운영을 하는 게 좋죠. 회사로 해서 팔아야 그다음 사람도 받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거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자기 비즈니스 넘길 거 생각하면 항상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제 주유소 했는데, 주유소 이제 보통 이제 다 이제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가지고 주유소 또 몇 년 했더니 대출금 다 갚았다. 그러면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뭐 호텔 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이제 크게 이렇게 쭉 이제 운영을 했죠. 그래서 또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돈 갖고 또 다른 비즈니스 또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자꾸 이렇게 확대를 했죠. 한때 옛날에 좋을 때.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나중에 비즈니스 매각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항상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사람도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되면은 이게 좀 넘기기도 어렵고, 개인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매각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큰 자금이 오면 그걸 다 한 번에 세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큰 자금이 오더라도 배당을 좀 나눠서 이제 하면은 이제 약간 이거 이연해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세무상 유리하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에 이어서 쭉 하면은, 비즈니스를 하실 때 항상 유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 개인이 됐건 회사가 됐건 비즈니스만을 위한 그 은행 계좌 반드시 별도로 설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그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게 과연 개인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냐, 이게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개인 쓴 거 가지고 다 그냥 그 비즈니스에다가 뭐 비용 청구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럴지언정 은행 계좌 자체는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인 계좌에서 일부는 뭐 비즈니스도 쓰고 뭐 개인도 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인정해 줄 것도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도 비즈니스를 위한 은행 계좌를 별도로 해야 돼요.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이름의 이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거기서만 운영을 하셔야 되고, 회사를 설립하면 당연히 뭐 그거는 뭐 회사는 당연히 회사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까 말씀해 드린 그 서티피킷 오브 인코퍼레이션 그거 들고 가서 은행 가서 이제 계좌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이제 은행 계좌를 해야 되고, 혹시 신용카드를 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도 회사 명의, 비즈니스 명의를 별도로 하나 꼭 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것은 이제 다 회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그 법인 초창기에는 개인이 쓴 거 다 올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수증 같은 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가 좀 정착이 되면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GSHST 번호 그가 등록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연 매출액 기준으로 3만 불 아니면 이제 그 3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4분기 기준으로 만약에 3만 불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3만 불 이하면 소액 사업자라고 해서 GST, HST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 비즈니스가 규모가 막 커져가지고 매출액이 일단 3만 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3만 불이 넘어가는 그 다음 3분기부터는 이제 GST, HST를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액 3만 불 또는 과거 그 분기 4분기 3개월씩 해서 4분기 합쳐가지고 3만 불이 넘는 시점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서
GST, HST를 신고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자기의 고객, 자기의 클라이언트에게 그때부터는 이제 GST, HST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못 받으면은 자기가 거기서 잘라서라도 구분해서라도 국세청에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걸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여 공제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오너하고 오너 가족들 또 성인 자녀들한테 만약에 내가 그 급여를 줄 때는 이 아이는 뭐 공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는 공제를 해봤자 어차피 그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오너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퇴사를 한다? 아니면 오너의 배우자를 퇴사한다? 오너의 성인 자녀가 퇴사한다? 해가지고 이 아이 주겠어요? 안 주거든요. 왜? 그거는 오너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너 및 오너 가족들이 퇴사한다고 해서 이 아이 줄 거냐? 안 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까다롭게 해서 안 줘요. 그러니까 미리 뭐 이 아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납부 안 해도 그 약간 돈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좀 맛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시면서 이제 개인 비즈니스를 할 거냐, 또는 이제 회사를 운영할 거냐,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했는데 벌써 뭐 1시간도 넘었네. 앞에 제 그 채널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것을 한 번에 정리해서 그냥 맛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항목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매주 이제 그 주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